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위시리스트 팀의 장병용입니다. 이 발표는 저희 팀이 에자일 소다의 머신러닝 태스크를 수행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작했습니다. 저희 팀과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시리스트 팀은 팀장 산들님과 팀원 아네스님, 경환님, 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연님이 저희 팀의 담당 퍼실로 계십니다. 저희 팀은 에자일 소다의 머신러닝 태스크로 이제 캐글 인스타카트 마켓 베스킷 애널리시스 컴페티션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인데요. 인스타카트에서 제공하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이 다음에 구매할 상품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하고 예측한 구매 내역과 실제로 구매한 내역을 검증하여 F1 스코어를 측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컴피티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물로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의 구매 예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모델 선정과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피처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귀중한 자사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면서까지 왜 구매 예측 컴페티션을 열었을까요? 이제 구매 예측은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판단 근거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되었는데 말이죠. 유통업체들은 수요 예측과 예측 기반의 공급 관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예측 기법에 이를 적용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교하자면 AI 기반 구매 예측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패턴을 빠르게 학습하게 되고 주어지는 변수에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정확도 측면에서도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AI 구매 예측 모델을 도입한 사례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사이캐스트라는 수요 예측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이마트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했는데요. 이마트가 사이캐스트를 개발한 이유는 이마트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정통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매 예측의 정확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들은 사이캐스트 개발 후 실제 업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테스트가 진행된 이마트 140여 개의 점포 전체에서 AI가 기존 예측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예측 오차는 기존 대비 18%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마트 사례로 보듯이 리테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구매 예측 모델로 다양한 파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입에는 구조적 그리고 시스템적 투자와 전문 인력 유치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구매 예측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 팀의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데이터셋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총 7개의 CSV 파일이며 그중 6개 파일에 고객의 주문 정보와 상품 정보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은 관련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피처의 개수는 19개입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 전처리와 EDA를 진행하면서 구매 예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피처를 파악하기 위해 생성, 통합,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각 파일들이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의 종류와 담겨 있는 컬럼의 수가 많아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더스에는 주문에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고 7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더스의 특이점으로 결측치가 데이즈 신스 프라이어 오더에만 20만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컬럼의 특성상 이전 주문이 존재해야 해당 컬럼의 값이 저장되는데 모든 고객의 첫 주문은 이전 주문이 없기 때문에 결측치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결측치의 개수는 유저 아이디의 유니크 개수와 동일했습니다. 오더 아이디는 주문을 식별하는 식별번호로 총 340만 건의 주문이, 유저 아이디는 고객 식별번호로 20만 명의 고객이 존재합니다. 이벨셋은 데이터를 프라이어와 트레인, 테스트로 구분하는 컬럼입니다.
테스트는 7만 5천 명의 마지막 주문으로 유저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 키상을 예측해야 됩니다. 프라이어와 트레인 데이터 간의 데이터 분포는 리오덜드를 기준으로 확인했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더 넘버는 유저마다 몇 번째 주문인지를 식별하는 컬럼입니다. 최소값은 4고 최대값은 100회로 100회 이상의 주문은 전부 100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유저 20만 명 중에 4회를 주문한 고객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오더 도어는 주문이 발생한 요일로 0에서 6으로 구분합니다. 0과 1일 때 나머지 요일보다 많은 주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0과 1은 주말로 가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주문이 발생한 건수의 합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9시부터 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주문, 이전 주문과 현재 주문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주문 간격이 30일 이상인 고객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8일 이내에 재구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오더 프로덕트입니다. 프라이어와 트레인 두 개의 파일이 따로 있지만 컬럼 구성이 같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오더 아이디는 주문 식별번호, 프로덕트 아이디는 제품 식별번호, 애드 카트 투 오더는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긴 순서를 나타내고 가장 핵심인 리오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이면 해당 제품은 재구매 제품입니다. 고객이 한 번의 주문에 몇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0개를 구매하며 최소 1개, 최대 145개를 한 번에 구매한 고객도 있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를 판매량 순으로 나열한 후에 상위 5%, 10%, 20%의 비중을 확인해 본 결과 상위 20%가 전체 판매량의 91%를 차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주로 사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인스타카트에서 선호되는 주력 상품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긴 순서에 따라 재구매율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본 그래프입니다. 카트에 먼저 담긴 제품일수록 재구매 제품일 확률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주로 구매하는 게 정해져 있고 구매할 제품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인 리오덜드 컬럼입니다. 이전에 구매한 내역이 있는 제품이면 1 아니면 0으로 표기되며 전체 상품 중에 첫 주문을 제외한 상품들의 재구매 비율은 63%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트와 아일즈 디파트먼트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품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총 제품의 수는 5만여 개, 소분류 항목은 134개, 대분류 항목은 21개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확인해 보면 바나나가 압도적이고 그 외에 오가닉 제품이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EDA와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던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구매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 고객들의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들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가설 외에도 컬럼별로 다양하게 조합해보면서 데이터를 찍어봤지만 발표에는 위에 4가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패턴을 찾기 위해 진행한 가설들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와 같습니다. 고객들의 구매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항목은 이렇게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요일과 시간에 따른 고객 구매 패턴이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주문이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착안해서 요일과 시간이 고객들의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요일별로 판매량 랭킹 20위를 나타낸 랭킹 트렌드입니다. 대체로 항상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잘 팔리며 요일에 따른 패턴이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랭킹 트렌드입니다. 시간대별 판매량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들이 큰 순위 변동 없이 상위권에 있었고 우유와 블루베리 정도가 오전 6시에서 8시 그리고 오후 18시에서 21시 사이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특정 요일과 시간에만 주문을 진행하는 고객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 유저가 주문한 모든 주문에서 특정 요일에만 주문을 80% 이상 했다면 선호 요일이 있다고 가정했고, 그런 유저들을 뽑아보니 일요일과 오전 9시에 주문을 선호하는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유저 수가 너무 적어서 특징으로 추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설 2는 오더에서 구매 패턴 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충성 고객일 확률이 높고 재주문율이 높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더 넘버별로 재구매율을 확인해보자 40회 이상부터 재구매율이 80%가 넘어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오더 넘버가 40회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피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더 체크해 본 것은 40회 이상 오더 넘버를 보유한 고객은 1.8만 명이고, 전체 주문 중에 오더 넘버가 40회 이상인 주문의 비율은 11.2%였습니다. 다음은 데이즈 신스 프라이어 오더가 짧은 주문이나 제품일수록 재구매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주문 기간별로 재주문율을 확인해 보니 0일과 7일 사이의 주문이 주문량과 재주문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30일 이상은 주문량은 높으나 재주문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품별로 재주문 기간을 구하고 재주문율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제품별 재주문 기간을 계산해 보니 제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유저의 구매에 영향을 크게 받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설 세 번째는 고객별 구매 패턴 확인입니다. 유저 개개인은 선호하는 제품이나 구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 유저가 구매한 모든 주문 중에 80% 이상 주문된 제품을 선호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체크해 보니 유저 20만 명 중에 7만 2천여 명이 선호 제품을 보유했습니다. 어떤 유저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학습하면 구매 예측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여 피처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제품을 우선순위로 두는 유저들의 구매 패턴이 비슷한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카트에 먼저 담긴 제품은 재구매율이 높다에서 출발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은 카트에 먼저 담길 것이라고 추측했고, 제품별로 모든 주문의 카트에 담긴 순서의 평균을 구해 평균이 낮은 제품의 재구매율과 판매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별로 카트에 담긴 순서를 평균 내는 것은 재구매율과 판매량에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별 구매 패턴 확인입니다. 제품명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 키워드가 있고, 선호 키워드라면 재주문율이 높은지 확인해 봤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프로덕트 네임을 분류했고 주로 쓰이는 키워드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제품의 판매량을 반영한 프로덕트 네임으로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분류하여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키워드의 선별은 별도의 로직 없이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략 25개의 키워드를 선별하여 키워드마다 재구매율을 체크했고,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키워드 12개를 선별했습니다. 가설 검정과 EDA를 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은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보다는 유저였습니다. 인스타카트 업체의 특성상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의 판매량이 많았지만 제품이 판매되는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유저가 구매하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 데이터셋의 한계로 계절성, 이벤트성, 그리고 시계열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체보다는 개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각자 선호하는 제품이 있고 주로 구매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구매 혹은 판매량 패턴보다는 개인의 구매 패턴을 체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개인화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주 구매하는 고객의 재구매율이 높았습니다. 유저의 몇 번째 주문인지, 몇 개를 주문한지 등의 정보도 중요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피처가 영향력이 커 보였습니다.
다음은 피처 선택과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EDA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9개의 피처를 학습 데이터로 선정했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추출한 피처의 종류가 많아서 피처에 대한 설명은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종 피처의 종류와 설명은 저희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유저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트리 기반의 LGBM, XGBoost, 캣부스트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트리 기반의 모델에 접근한 이유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은 시각적으로 명시적인 기법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된 의사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지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이를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여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분류와 회귀의 영역에서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트리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서 저희도 이를 베이스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성능 개선의 비교를 위해 모델의 성능 개선의 비교를 위해 으로 다른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을 같이 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의 베이스라인을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캣부스트 모델에 집중했는데요. 캣부스트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의 데이터에 결측치가 없고 범주형 데이터가 많아서입니다. 캣부스트는 카테고리컬 피처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하여 캣부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모델 구축과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과정입니다. 첫 베이스라인을 잡고 돌려봤을 때 F1 스코어 0.4367이 나왔고 이를 제출했을 때 캐글 스코어 0.3780을 받았습니다. 1차 조정입니다. 캣부스트의 기본 옵션인 로스 펑션, 에벌 메트릭, 버블즈들을 추가했고 F1 스코어 0.4384가 나왔습니다. 2차 조정입니다. 캣부스트의 캣 피처스 옵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유저 아이디를 지정하여 넣어봤고 F1 스코어는 0.4684로 0.032 증가했습니다. 이때 캣을 제출 점수는 0.37926을 받았습니다. 3차 조정입니다. 이제 캣 피처스에 앞서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키워드를 선별했던 P 키워드를 집어넣고 얼리 스타핑 라운지를 추가했습니다. F1 스코어는 0.4385가 나왔습니다. 최종입니다. 캣 피처스 옵션에 4개의 항목들을 추가하고 보더 카운트를 추가했습니다. F1 스코어 0.471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모델로 서브미션 파일을 제출했을 때 저희 팀의 캐글 점수는 0.38080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가자 2622팀 중 867등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진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1등의 스코어는 0.4090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시사점입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저희의 개선점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 봤는데요. EDA 관련 개선점은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통해 제품 간 유사도를 구하고 이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집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패턴 분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더 직관적인 시각화 도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처 셀렉션 관련 개선점입니다. 좀 더 다각도의 접근과 피처를 생성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 후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늘어난 피처들의 차원 축소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불균형의 해소입니다. 특정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불균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에 오버샘플링 등의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법들을 적용한다면 좀 더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부스트 모델 중에 캣 부스트에 집중했지만 나머지 모델들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성능 개선을 기록해서 또 구체적인 비교
모델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 부스팅 기반의 모델의 장점은 앙상블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저희들 저희는 이제 캡부스트에만 집중해서 앙상블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입니다. 예, 다들 비슷한 환경이니 아쉬운 점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팀의 아쉬운 점을 세 가지 파트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화된 데이터셋의 아쉬움입니다. 이제 고객 개개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다 보니 고객 분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 파트로 100% 활용하지 못한 협업과 멘토링입니다. 협업 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 이슈, 그리고 협업과 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작업 진행이 더디었던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현직에 계신 실무자분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자잘한 걱정들이 앞서서 궁금하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간 내에 도출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로 케글 스코어 외에 구매 예측의 성능을 개선하는 피처와 모델을 찾는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예측 모델의 성능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을 같이 병행하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위시리스트 팀이 준비한 발표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주제이고 재미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EDA를 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 모델 개발에는 좀 아까 그 미진한 부분이라고 좀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이제 모델링 기간에 모델링에 투자할 시간을 분배를 잘 못했습니다. 예, 프로젝트 기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저희가 그 EDA와 이제 피처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모델링에 집중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태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점은 저희가 이제 모델링 구축에 대한 그 기술적인 이해도 그리고 숙련도 이슈도 좀 컸습니다. 그래서 EDA에서 나온 그 피처들을 잘 뽑으셨는데 이게 또 머신러닝적으로 이제 피처 뽑는 방법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활용해 차원 축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네네. 그처럼 그런 것도 있고 뭐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피처 임포터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식별기를 이용해서 피처를 뽑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그 EDA를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피처, 필요하지 않은 피처를 좀 더 필터링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네. 저희도 모델링 후에 이제 피처 임포터스를 추출하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 임포터스를 추출 후에 이제 그 부분을 피드백해서 다시 모델에 적용하는 작업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캣 부스트라는 분류기로 이제 집중하셔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다른 것들은 그 시도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부스팅 관련된 계열만 보셨고 아니면 네네. 배깅이라던가 뭐 랜덤 포레스트를 배깅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SVM을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을 안 해보신 거죠? 네네. 대조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그 구매 예측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대충 알겠는데 뭐가 포커싱인지 이걸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서비스라든가 기능의 원지를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 마지막에 그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자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크게 두 가지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구매 예측을 하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개인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나 프로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좀 앱이나 웹에서 판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 시스템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질문 여기까지.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게 EDA 분량에 비해서 지금 피처 개수가 49개여서 좀 적어 보여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왜 피처 개수가 최종적으로 49개에서 멈췄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DA 하신 것에 생략된 건데도 지금 피처 개수가 49개가 좀 적어 보이거든요. 임의로 빼신 건가요? 일단은, 네, 들리시죠? 네네. 네네. EDA를 하고 나서, 이거를 약간 아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약간 그 키워드를 뽑는 피처를 보면은, 그거 원래 처음에는 그냥 뭐 오가닉이나 지금 그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오가닉이나 로우팻 정도로 이렇게 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피처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레이블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피처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설을 했는데 이거를 어 별로 이렇게 유의미하지 못한 거를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EDA에 집중하신 시간에 비해서 조금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운 게 좀 있고요. 네. LGBM이랑 XGB는 베이스라인까지는 돌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발표에는 아예 안 돌리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다시 네, 한번 베이스 라인을 돌려보고 거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 선택하긴 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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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설 중에 유통기한 관련 가설도 하셨나요, 혹시? 아, 네네. 그게 일단은 그 제주문 기간을 먼저 그 유저와 제품별로 제주문 기간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그 나온 피처를 가지고서 약간 제품별로 이거를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대분류나 소분류별로 그 평균을 냈을 때 이게 뭐랄까 어, 약간 제 느낌에는 이 그 제품 아무리 같은 제품이어도 유저마다 이 제주문 평균적으로 제주문하는 기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뭉쳐놨을 때 뭔가 제대로 그 제품이나 그 뭐냐 대분류나 소분류 같은 걸 대표하기가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더 이상 거기서 진행하진 않고 그냥 유저별 제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 피처를. 네, 그래서 네네. 뭐 유통기한은 딱히
네, 확인을 못한 거죠. 좀 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가설을 진행할 때 유통기한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은 아일즈 아이디에서 이제 신선식품이라는 분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할 수도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긴 식품을 좀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기준을 잡기가 너무 그, 그 데이터 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통기한이 짧다고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이 신선식품들이라고 해도 구매하는 유저에 따라서 이제 재구매 기간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좀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발표 진행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도 원활하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위시리스트 팀 감사합니다.